사실상의 그 김정관 장관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두 가지를 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시간 끄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게 해결이라는 건 없을 거예요.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내부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거 말고 아직 공개된 거 아닌 것까지 억지를 부리는 게 패키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시범 케이스로 지금 완전히 모두가 다 억지니까 트럼프는 남의 땅도 막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뭐. 어디서 들었어요? 그거 비슷한 겁니다. 뭘 네. 더 큰 일을 저지르잖아요. 중간 선거를 안 하는 방법이겠죠. 지난 1월 6일 날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중간 선거가 왜 필요해라는 게 진심이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5석 차이에서 연방 하원은 4석 차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텍사스에서 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냥 대패인 거예요, 하원은. 그러면 탄핵 사치 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무소속 빼면 53대 47 정도 되거든요. 상원은 6입니다. 상원은 이제 3분의 1만 뽑으니까 뒤집어지더라도 약간 뒤집어질 텐데 그래서 안 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편 투표입니다. 미국은 선거를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미국은 선거를 2번 하는 셈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훨씬 불리해요. 우리는 다 등록이 돼 있는데 유권자. 네. 거기는 자기가 등록을 하고 또 선거하러 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네. 진짜 후진 나라예요.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군대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어요. 원할 그러면 가능성이 민주당 있죠. 지지자들 확실히 현장에 덜 갈 거고요. 위축될 수 있죠. 위축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미네소타 같은 걸 더 크게 일으켜 가지고 소요를 내는 윤석열식 방법을 하겠죠. 인도는 50에서 18로 낮췄어요.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산 또는 이제 향후에 베네수엘라산을 사는 조건으로 18%로 낮춰준 거죠. 트럼프가 마냥 그 러시아 편을 드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러시아의 활동을 제한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어요. 중국하고 같이. 중국에도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관세 500% 매기겠다 지금 이렇게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자금줄을 통제하면서 또 다른 한편은 우크라이나에도 계속 무기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미국과 러시아는 나름대로의 평화안을 이미 딜을 이제 본 거죠. 합의안을 마련.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가 훨씬 싼데 시장가에 많게는 2배 정도로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로 공급해서 인도는 자기가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정유해서 딴 나라까지 산유국처럼 팔고 있었어요. 그 인도가 한때는 러시아산 석유를 60% 정도까지 샀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27%까지 줄어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미국의 압박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다른 나라 유가가 다 지금 저유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미국의 눈치를 봐가면서까지 러시아 석유를 더 사지 않은데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18% 내려주면서 트럼프는 러시아산 석유를 모디가 더 이상 안 사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디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건 트럼프의 일종의 뻥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트럼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수입량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인도의 고성장의 바탕이 러시아의 싼 석유 덕분이기 때문에 이 싼 석유를 포기할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똑같이 미국 내 반응도 뭐냐면 팩트 시트 없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저렇게 말해놓고 그럼 누구만 좋으냐? 인도만 좋아요. 인도만 좋은 거죠. 이건 아무것도 뭔가 안 하고 미국한테 오히려 18%. 인도는 이제 바잉 파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 술타기를 잘해서 이런 기회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래야 돼 항상. 그러니까 이 협상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브라질하고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50% 관세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항복하지 않은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18% 갑자기 내렸단 말입니다. 내린 이유 중에 하나는 관세 그 자체가 인도한테 별 효과가 없었어요. 브라질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50% 관세를 올렸는데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관세를 때리면 과연 수출이 줄어들까? 인도의 경우에는 1분기 3달 동안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증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출의 영향력이 별로 없었다라는 비싸게 거예요. 사가니까. 예. 수입국이 이제 곤욕인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필요한 것을 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이 대폭 줄어들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가령 수출업자가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최근에 유럽에 나온 통계를 보면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50%를 때려도. 예. 그러니까 관세 전체 올리는 퍼센트의 10%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수출업자가.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브라질도 계속
이렇게 50%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는 브라질이 50%를 맞자 중국을 포함한 이른바 중견국들이 브라질에 대해서 수입을 상당 정도 해줘 버렸어요. 이게 카니가 말한 중견국들의 연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가들이 미국한테 두드려 맞으면 오히려 협조해서 더 수입을 해주는 그런 질서가 지금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도 오히려 작년에 역대 최고치 수출을 찍었더라고요. 그 1조 달러를 그 무역 흑자만 냈거든요. 트럼프가 이렇게 전 세계 뉴스 톱을 장식하면서 관세 전쟁을 하는데 실제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관세로는 뭔가 얻기 없고 결국은 투자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3월에 네. 다카이치하고 천상회담을 그 트럼프가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시진핑이 한때 그 트럼프가 4월에 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전에 일본하고 먼저 정상회담을 한다. 다카이치가 뭐 이겨야 그렇게 될 텐데, 네, 그때 일본하고 미국은 관세 협상 그리고 투자 문제 모든 것을 마무리한다. 뭐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무리 언제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계속 약속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일본이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뭔가 새로운 약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트럼프는 그 이전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더 먹을 게 있는데 그러면 앞에 했던 약속은 잊어버리고 원천 무효하고 다시 또 얘기를 해버리니까 협상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진짜. 우크라이나가 네, 조심스럽게 올해 종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전쟁 안 일어난다고 말하자마자 다음 달에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아니 근데 그 전쟁 나고 나서 저 이 전쟁 오래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게 잘못했다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1년 정도는 올해 안 해. 올해 안 해. 일단은 미국하고 러시아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에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회담을 했고 2월 1일 날 원래 아부다비에서 네.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연기가 됐어요. 플로리다에서 미국, 러시아가 회담한 이후에 러시아가 계속해서 새로운 평화안 수정안에 대해서 작년 8월에 앵커리지에서의 합의로 돌아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그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요. 돈바스 전체를 러시아 통제하에 두는 거, 넘겨주는 거가 첫 번째 거기까지는 합의. 큰 문제가 이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견 있어요? 왜냐면 돈바스도? 나머지 돈바스에 이제 한 10% 정도 되는 그 지역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절대 줄 수 없다라고. 거기 거기 요새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걸 러시아 통제하에 넘겨주고 그다음에 돈바스하고 크림은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고 나머지 이제 자포리자하고 헤르손은 현 전선에서 동결하고 우크라이나 병력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약 80만 명 정도 되니까 이걸 40만 명 정도로 줄이는 거고요. 외국 지원도 안 되고 장거리 무기 배치 안. 이러한 그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안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걸 젤렌스키 대통령이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뭐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기 정치적인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미국과 러시아군이 전선 전체에 걸쳐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병력 부족이 심각해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지금 징집 기피가 200만 명, 탈영이 20만 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력 그 손실도 너무 크고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영토보다는 국민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전체가 한 난민까지 포함하면 반 정도로 줄어버려요. 처음에 전쟁 전부터. 러시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준비가 되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하잖아요. 회담하고 싶으면.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이 용감하면 키이우로 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갈 수가 없어요. 신변 안전 때문만이 아니고 그건 항복으로 비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정의원 선거 그 자민당이 압승한다라고 나왔고요. 대포율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일본 유신회입니다. 자민당 인상으로. 예, 그러니까 일본 유신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2월 1일에는요 히토류를 그 인양하는데 성공합니다. 일본 큰일 났어요. 지금 극우를 향해 달려가는데 예. 다 포장이 돼가지고. 예, 맞아요. 예. 이렇게 되면 우리 일본 이 동북아 전체가 핵무장을 향해 달려갈 텐데. 다카이치가 대승을 하게 되면은 일본은 극우의 나라로 갑니다. 지금 일본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사실 트럼프에 대해서도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저항권을 행사하면서 트럼프가 행보를 더 이상 못하게 제어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대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만은 민진당하고 국민당이 이제 양당 체제로 가고 있는데 민진당이 트럼프와 비슷한 다카이치와 비슷한 극우적 행보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권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국민당이 지금 가 있는데 공산당하고 10년 만에 가서 전략 대화를 개시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중국이 외부에서 대만을 위협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국제 정세는 굉장히 대만으로 봐서 위험하잖아요. 미국이 대만 문제에 관심이 없고 빠져버렸고 그렇다면 한국에서 많은 유튜버들이 말하듯이 대만을 중국이 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민당이 이렇게 중국과 척을 지는 것이 우리 국익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않고 심지어는 TSMC까지 뺏어간다. 이런 걸로 중국과 대화를 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대만은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이런 침공으로부터 훨씬 안전해지는 안전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국민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예, 도대체 맞아요. 다카이시 정부의 지금 이거는요 여야가 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일본의 역사예요. 안에서는 많이 대립하는데 민주당이라든가 입헌민주당이라든가 사실상 친중국파이거든요. 그런데 여론이 조금 아니게 되면 그쪽으로 더 쏠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특유한 뭔가 특히 외교의 부분에 있어서는 문자 버린다는 거. 그 반대파도 말을 안 하게 되는 이게 맞다. 메이지 이후 현재까지 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 일본의 정치 문화가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위험한 보여주고 상태인 것 있어요. 같아요. 저는 일본이. 이게 독일하고도 비슷해요. 독일도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미국이 트럼프가 저는 현상은 미국의 패권의 침체와 더불어 오는 거거든요. 그 조급함이 저는 거꾸로 가게 만드는데 일본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아시아에서 동북아에서 점점 맞아. 주도권을 잃어가고 네. 게다가 마가세로 트럼프의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혼자 독불청군처럼 저러는 건데 윤석열에도 겪었지만 카드를 하나만 잡을 때는요 다음에 변화가 생길 때 적응을 못 합니다. 이미 적응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일본은? 지금 사실상 별로 발언권이 없어요. 세계 트렌드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인도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 트렌드는 미국 일극 체제가 지금 깨지고 있구나. 그러면 새로운 동맹, 안보 동맹, 경제 공동체를 맺어야 되겠다. 막 서로 이합주산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도 예. 미국 없는 일본을 준비를 하는데 예, 그렇죠. 걱정스러운 방식은 일본은 계속 옛날 방식을 써요. 네. 군국주의적 예, 방식이라고 하는데 계속 싸우고 뭐 군사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게 이웃 국가들한테는 엄청나게 위험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거죠. 45년 이전에 일본이 가장 용감스러운 일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본 극우가, 극우의 네. 생각이니까 극우가 트럼프도 19세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을 또 일본은 이용을 해요. 그 시절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주변국들은 그 역사를 다 알고 있고 주변국의 의식 수준이 이제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소가 넘어가냐고 거기에. 그거는 섬나라이기 때문에요. 밖에 안 보여. 그런 부분이 있어요.